저는 이제 이렇게 무주택이신 분들이 너무 고가의 아파트를 쳐다보거나 또는 포기하지 마시고 빌라 또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랄지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줄 거예요. 오히려 빌라 쪽을 무주택이신 분들은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가스라이팅 3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씩 해석을 요청드리면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게 가스라이팅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김 작가님 유튜브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저 이제 정확하게 한 6년 6년. 돼갑니다. 6년 동안 혹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넘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저는 태어나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의 공급은 앞으로 10만 년이 지나도 똑같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는 짓고 나면 5년 지나면 다 헌 아파트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공급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공급을 받아줘야 경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는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계속 들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요즘 특히 공급 부족이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 공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계속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힘들고 뭐가 이게 공급되는 게 어려우니까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나오지만 또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뛴다. 공급이 넘치면 집값은 잡힌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것도 있겠지만 공급이 넘쳐나도 집값이 뛰어요. 강동구의 경우가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좀 자정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뛰어요. 그러니까 왜냐고 봤더니 신규 나오는 물량, 그 분양가가 고분양가 아닙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 아파트의 가격에 맞춰서 키높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가격은 뛰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동네가 갑자기 천지개벽한다는 얘기예요. 동네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동네 분위기가 바뀌면 살기 좋아지니까 역시 가격은 또 뛴다. 그런 논리죠. 공급자들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요의 그 심리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가스라이팅이 전세가가 오른다.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데 이건 또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임대차 입법이 이제 4년 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임대차 입법이 4년 동안 못 올린 그 전세가를 한꺼번에 올린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전세가도 요즘 많이 좀 오르긴 올랐는데 전세가가 오른다는 얘기 나오니까 뭐야 이쯤에 차라리 그냥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 전세가가 사실은 저희 표영호 TV에 그런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뭐냐면 그 역전세 일어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전세금을 우리가 올려서 다시 계약하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면 허구에서 보증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전세금 올린 케이스를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저희들에게 제보하는 메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보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전세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과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현실적으로 전세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른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전세가가 오르게 되는 역시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제 금리 하락. 올해 미국에서 9월에 아마 금리 인하 이제 할 예정으로 뭐 25bp나 50bp 둘 중에 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금리랑 부동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9월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우리 대출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우리에게 무슨 큰 영향이 오는 건 아니고 아마 서서히 영향을 받아서 올 연말쯤 되면 우리도 그 금리의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는 분들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계속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다. 이제 집 살만하다. 이제 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빌라도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이제 다 규제를 풀어주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빌라도 없어서 못 산다. 아파트 수요가 빌라로 몰렸다. 빌라 자고 일어나니까 2억이 뛰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뉴스 보면 또 뭐예요? 또 불안한 심리가 작용해서 빌라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올해 5월, 6월 이럴 때 빌라 사라고 했던 얘기가 이렇게 되는 시장이 올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초점 맞추고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빌라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 이게 어떤 그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뭐 급격하게 막 완전히 진짜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늘 수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까지 내려오면 모르는데 그보다 더 내려간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빌라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거래량 얘기하셨는데 매물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매물이 줄었죠. 그러니까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던 게, 야, 호가가 올라가네? 뭐야, 사람들이 서로 산다고? 나 다시, 나 안 팔아. 네네. 이러면서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팔려고 했던 분들이 팔려는 가격에 안 팔고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매수세가 여기서 살짝 꺾인다 싶으면 그 매물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뭔가 맞닥뜨리고 나면 그때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예측해서 움직인다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몇 년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극심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변동성이 심한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원래 부동산은 항공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가격도 쉽게 막 안 바뀌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시기 이전 2017년부터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는데 네. 코로나 때 금리 그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고 네. 또 부동산으로 몰렸던 그 돈이 사실 이익 실현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렸던 게 결국 부동산을 값을 뛰게 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집값이 2배, 3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지금 2017년, 18년에 집을 사거나 어떤 부동산을 산 분들은 부동산으로 손해보신 분이 없어요. 왜냐면 뭐 아무거나 그냥 눈 감고 사도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있어서 가격이 뛰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올랐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거나 샀다가는 아무거나 다 안 뛴다는 거.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이제 대표님이 표용의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에 대한 질문도 제가 바로 곧 있어서 드릴 건데 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 네.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거고 네. 무주택이신 분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재화를 팔고 좀 더 나은 입지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하면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재화가 없잖아요. 근데 가격은 너무 많이 뛰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득을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불균형, 이 심리적 불균형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무주택이신 분들이 너무 고가의 아파트를 쳐다보거나 또는 포기하지 마시고 빌라 또는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또는 지금 당장 아니지만 나중이라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랄지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줄 거예요. 지금도 많이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을 좀 눈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오히려 빌라 쪽을 무주택이신 분들은 좀 보는 게 어떨까. 네. 그다음에 1주택자분들은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또 막상 잘 안 되는 분들은 내 아파트 입지가 별로 안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갈아타기가 힘들어요. 환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데 빠르게 성공하신 분들은 각 지역별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자기 아파트를 팔고 더 나은 그 상급지에 또 입지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포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 반포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 여전히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곧 있으면 집값이 9월 이후부터는 뭐 내년 상반기는 좀 하락한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번 하락기 때 작년 말이나 올해 초쯤에 집을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단기적으로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못 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올해 초에 집 사신 분들은 그냥 적절한 가격에 집을 샀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집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한 30%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이렇게 30%가 하락된 거래들이 나올지언정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 다운이 되면 일본처럼 그러면 정말 위험한 단계에 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양책을 또 쓰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년도에 최고가의 집에서 한 20에서 25% 하락된 가격에는 사도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올해 초에 집 사신 분들은 적어도 15%, 20% 하락된 가격이었단 말이죠. 네. 저는 거기서 한 5% 아래 정도로 이렇게 약간 보합 하락으로 갈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다시 한 5% 상승하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선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이 많지 않으면 집은 그 김학렬 소장 아시죠? 네. 파시온 김학렬 소장의 주장은 뭐냐면 대출이 많지 않으면 아무 때나 집을 사도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장이고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쌀 때 사자. 쌀 때 사자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상승론자냐 하락론자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무조건 내 집 마련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집을 사신 분들이 집값 하락기가 다시 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후회할 값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한 8만 호 정도가 신고돼 있고 제가 볼 때는 10만 호까지도 되는데 전국의 미분양 주택 이거 지금 아마 이제 이거 사달라고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정책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집을 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네. 지방에 있는 미분양까지 사줄지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그 세제 혜택을 줘서 이 미분양 물량을 일반 국민들이 떠안게 하지 말고 이제 이거를 만든 분들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한 15% 20% 정도 싸게 내놔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계속 이걸 끌고 가다가 서로가 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한쪽에서 좀 포기하고 좀 손해보고 다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동산 PF도 제가 빨리 터트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집값이 바로 반등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부동산 PF를 늦게 터트릴수록 이자 비용만 계속 늘어나고 그 이자 비용은 누가 감당하냐면 결국 수분양자가 감당합니다. 그 수분양자가 감당하는 것을 정부에서 계속 간과했던 거죠. 근데 지금 뭐 곧 망할 것 같았던 그런 그 개발 부지의 땅들이 다시 지금 막 분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냈던 여러 가지 이자들을 누가 안게 되냐면 이제 수분양자가 안 오니까 초고가에 분양되는 분양물들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시장의 불합리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시장에서 그냥 맡겨뒀으면 이미 다 새롭게 누군가가 새로운 이 땅의 주인이 나타나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오히려 분양가가 다음 얼마라도 더 싸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파주 같은 데 가거나 이런 데 가면 택지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택지 개발을 하면 시행업자들이 서로 최고가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면 거기 땅에다가 오피스를 짓거나 뭐 아파트를 짓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등과 2등의 땅값 격차가 7배가 나요. 그러면 7배를 더 많이 주고 산 내가 계속 이 땅을 살려서 이자를 내가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 나중에 이자까지 다 더해서 분양을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이 한 부지가 망해서 다시 공매로 나왔을 때 새로운 시행사업자가 이걸 받아서 싸게 분양하는 게 맞겠어요? 7배요? 네, 7배가 나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경매로 택지를 분양하는 것도 LH에서 결국 땅 장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책임과 이런 고통을 국민들에게 넘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저 이번에 내신 책에서 좀 질문 드려보면 부동산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요. 21년도에 집값이 뛰어서 내가 집을 갖지 못해서 갑자기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은 분들도 이 부동산 공부를 등한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도 본인들 정말 열심히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이상한 몇 사람 만나서 잘못 만나서 부동산으로 사기를 당한 케이스인데 부동산 공부를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를 하면 사기 당할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 이 개념을 저는 이 책에 많이 녹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우리가 꼭 뭐 부자가 된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피해를 안 입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이왕이면 고가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는 나름 좀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가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이 부동산을 이제 사는 거는 사실은 몇 년, 뭐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타이밍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입지를 찾는 건데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거, 좀 싸게 산다라는 게 가능한 영역일까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김작가 TV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모셔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저희 결론은 이거 누구도 상승과 하락을 둘 다 맞추기 너무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자산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수도권이라면 지방은 잘 몰라도 수도권이라면 우상향하고 그 안에서 괜찮은 입지는 우상향하니까 내 소득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대한 최대한 가장 좋은 입지를 사고 난 또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입지로 가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2021년 11월에 최고점이지만 집을 샀던 거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21년에 집 사셨잖아요. 네, 많이 회복했죠, 다행히. 근데 그때 샀는 거를 제가 뭐 어느 시기에는 약간 후회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종 후회하지 않았던 거는 물론 더 싸게 사고 싶죠. 맞추고 싶지.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그 뭔가 착각에 대해서 헤어날 수 있도록 좋습니다. 도와드리면 김 작가님이 21년 최고가의 집을 산 이유는
첫 번째 소득이 받쳐줬을 것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가격이 좀 더 하락하더라도 난 버틸 수 있는 맞습니다. 역시 소득이 또 받쳐줬을 것이고 그렇죠. 또 집값이 하락해서 뭔가 마음고생이 심할 때도 남들보다는 마음고생을 덜 했던 이유는 역시 소득이 받쳐줬을 거. 그것도 맞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받쳐주는 게 뭐예요? 소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소득은 어디서 이제 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내가 집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샀는데 지금 7억까지 떨어졌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오늘 아침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 나는 그냥 좋아. 난 8억에도 좋고 9억에도 좋고 이게 11억 가도 좋아. 이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한 3년, 2년 반을 버틸 수 있었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분들이 연끌을 통해서 만약에 그 집을 샀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정말 고통.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본인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무리되지 않는 선. 근데 그렇다 해서 본인이 이제 너무 여유로운 급지도 좀 낮은 데 사버리면 더 오를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건 네. 기왕이면 내가 산 주택이 나중에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좋은 지역을 그렇죠. 사라 이건데 표용호 책은 뭔 책이냐면요. 한 가지 좀 전에 우리 김 작가님이 착각하신 거 하나가 네, 뭐냐면 뭔데요? 왜냐면 착각하실 만한 게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만날 때 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맞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책은 뭐냐면 그러면 이 책은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준비된 사람들이 어디를 살까를 고민할 때 이 책을 읽느냐? 그거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부동산 보는 눈을 더 길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에 공부를 한다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돈도 없는데 무슨 부동산 공부를 해. 그냥 아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저는 김 작가님이 내신 책 제목 있잖아요.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그건 슬로건. 김 작가 팀 책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 슬로건.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자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살아왔거나 지금부터 다시 살거나 그렇죠. 전 표용호 책은 지금부터 살거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가용 금액이 얼마인데 집을 아파트를 살래 뭐 뭘 살래라고 해서 이 책을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돈을 모을 준비도 하고 그렇죠. 생각을 갖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쓴 거지 투자를 잘하는 개념으로 쓴 책은 아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투자에 대한 눈이 좀 띄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내 집 마련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도 내 집 마련 꼭 하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집 마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왜냐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자취하면서. 저도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예, 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0번 이사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면 3-4군데 다녔어요. 초등학교만? 그래서 초등학교 때가 네. 되게 이제 키도 작고 뭐 덩치도 작은데 2-3년마다 이사를 하니까 친구들한테 막 친구들한테도 뭐 약간 잘 관계가 잘 안 되고 또 이사 가면 또 저쪽에서 또 또 어색하고. 저는 대학교 때 서울에 이제 왔는데 네. 계속 그 월세나 이런 걸 전전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옮겨 다닐 때 속상했던 게 제가 예전에 LP판을 모으는 게 취미여서 한 2,000장 정도의 LP판이 저한테 있었어요. 정말 이 LP가 오소나치 할 정도로 좋은 LP들도 있었는데 보통 이사를 다닐 때 리어카에 실어서 그 LP판을 옮겼어요. 그 옛날이니까 정말. 예, 그래서 리어카에 싣고 옮기다 보면 절반이 어디 가고 없고 또 절반이 어디 가고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후에 생각이 변한 게 없는 게 뭐냐면 내 집 마련, 내 집이 꼭 좋은 집이 아니어도 내 집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저 방 빼주세요, 이사 나가세요 이런 소리 안 듣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예. 온전한 내 집. 그래야지 예. 못도 박을 수 있고. 예. 뭣도 내 마음대로 좀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는 거지 내 집 마련해서 꼭 뻥튀기해서 부자 돼서 이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럼 그런 대표님도 혹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죄송하지만 부동산으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냐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보유했을 때 네. 이걸 내가 얼마 오르면 팔아야지라는 개념으로 보유하고 팔았던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부동산 내가 갖고 싶다 해서 정말 노력한 끝에 그 부동산을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또 특히 몇 년 전에 또 많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본 케이스, 그다음에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이익을 본 것도 아니죠. 아직까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저는 뭐 손해를 봤다,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계약을 했다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 할래요 했던 적은 있죠. 그런 적은 있지만 그거는 뭐 부동산으로 손해봤다는 게 아니고 그건 수업료 낸 거잖아요. 그 정도는 뭐. 손해를 보지 않고 이제 하려면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어쨌든 부동산 공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 더 필요한 거는 부동산 공부 이제 공부가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도 많겠지만 이 계약서
이 계약서를 도장을 쉽게 찍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 찍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건데 이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분들도 예. 저는 이런 책과 덩달아서 그런 것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들까지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하나 문구 하나 맞습니다. 은는 가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다 그렇죠. 다르거든요. 특히 또 부동산 가면 이제 내가 집 처음 마련할 때는 막 엄청 깐깐하게 하면 공인중개사 아저씨께서 뭐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 왜냐하면 워낙 거래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런 일 잘 안 터지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뭐.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경계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이제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저기 저 집주인분, 저 건물 주인분이 아주 돈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때 한번 화를 냈어요.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여보세요. 이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저분이 돈 많은지 안 많은지 저분이 돈 많으면 이 물건에 문제 생기면 저분이 자기 돈 저한테 줄 겁니까? 당신 저 사람 돈 많은 거 봤어요? 어디까지 봤어? 가만히 있는 거여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빠져요. 딱 냉정하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개업에 그 관련된 분인데 뒤로 쏙 빠지시더라고. 근데 왜냐면 그 말이 왜 위험하다라고 제가 기분이 나빴냐면 괜히 그런 말에 휘둘려서 그러니까. 저분이 부자래. 부자인 거하고 이 부동산 계약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자는 이 부동산 계약해서 이 건물 날아가면 그분들, 난 부자니까 건물 날아가도 괜찮아.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후뚜루마뚜루한 계약을 하는 그 분위기,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할 때는 중개사분에게 도움을 받는 거지. 그분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믿지 말고 내가 그 계약서의 내용만 믿고 의심 가는 게 있으면 다 표기 특약사항 넣고. 중개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저분이 우리 중개소에 와가지고 매일 점심을 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로. 그래서 다른 거를 서류를 안 봤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의심되고 좀 혼자 힘들 것 같으면 전문가나 아니면 주변에 좀 잘하는 지인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집을 한 번 집을 사보니까 한 명을 더 데려가면 제3자가 약간 바둑판도 혼수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두듯이 저는 그래서 항상 집을 뭐 전세를 계약하거나 아니면 집을 살 때 혼자 간 적이 없거든요. 자, 그나저나 김작가 TV는 200만이 넘었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시장에서 신임을 얻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부동산으로 치고 얘기를 한다면 뭐 저도 집을 2021년 11월에 샀으니까 당연히 제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지 떨어지면 좋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집값 상승 전문가분들만 초대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춰서 최대한 올리려고 했죠. 하락할 때도 집값이 막 하락할 때도 하락 더 얘기하시는 분들도 와서 제 마음은 쓰리겠죠. 막 저분 막 하락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제 집도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니까 그런 시청자분들이 오해는 하지 않는. 저도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데 네. 저도 뭐 집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집이 있는데 하락할 때 하락한다는 얘기를 제가 왜 직선적으로 말씀드렸냐면 뭐 사람들이 제가 하락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배우 너는 집이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집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장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제가 제 집 값 내려가라고 막 기도한 거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저도 이제 시장을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재테크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거에서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